병자호란을 두고 누군가는 졌지만 잘 싸웠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인식은 조선이 주제도 모르고 청나라에게 까불었다가 47일 동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비참한 전쟁이라는 데 있을 겁니다. 때문에 임진왜란에 비해 연구도 화제성도 떨어져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임진왜란이 7년간 치열하게 싸우며 그 안에 온갖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엄청난 피해를 입긴 했지만 결국에는 극복해낸 역사인 반면 호란은 그런 것 없이 반만년 역사에서 왕이 적국의 군주에게 직접 항복의식을 실시했던 완벽한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로 인해 당시 조선의 행태에 분노하다 보면 비판과 비난을 넘어 조롱과 비아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선조도 짜증나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잘한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산과 들판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30km는 가뿐히 주파하며 도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인조는 도망도 제대로 못해서 항복이나 했으니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아쉬움은 청나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됐고 식량과 물자가 부족했던 남한산성 대신 더 많은 물자와 준비가 돼 있던 강화도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만약 인조가 정묘호란 때처럼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전쟁의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달라지진 않았을까 하는 의문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이런 상상은 단순히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치부하긴 어렵습니다. 특히나 항복을 전후해서 벌어진 사건들과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죠. 여기까지 들었을 땐 이 새끼도 국뽕코인 타보려고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약을 팔고 있는 흔한 양산형 국뽕 채널 중 하나구나 하실 테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정신승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짧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전황은 분명 조선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전쟁 발발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턴 점점 변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조선은 격변기의 국제정세와 자국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청나라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인데다 임진왜란처럼 조선에 문제가 발생해도 도움을 받긴 힘들 것이란 것도, 거꾸로 조선이 명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지원해도 승산이 없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상이 이르기를 현재 중원형사로 볼 때 군대를 출동시켜 적을 토벌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한이 장만이 아뢰기를 중원은 형사가 고달플 뿐만 아니라 혼이 빠진 상태로 우리나라가 임진년에 외적을 두려워했던 경우와 비슷한 듯 싶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중원과 협력해서 적을 토벌할 경우 군사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10만 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을 마련해낸다는 것은 형세상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한이 장만이 아뢰기를 10만 명은 쉽게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5만 명이 안 되고선 해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심지어 조선은 청나라와 전면전을 무리이고 그 결과 패배할 것이며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명나라를 버리지 못한 것은 수많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합쳐진 결과였는데요. 조선에겐 국익과 실리, 국력, 형세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절대적이면서 윤리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나라의 종망을 걸고 실시했던 명청간의 치킨게임은 명나라의 멸망으로 기결되긴 했지만 그 직전까지 청나라를 말려 죽이겠다는 명나라의 작전은 실제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명나라에 거의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르하치가 선전포고를 하자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청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한족들은 고달픈 현실과 차별 그리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주 반란을 일으켰고 나라 전체에 퍼져있던 이런 경제적인 재앙 상태와 식량난은 정묘호란이 발생했던 1627년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이곳저곳에서 도둑이 끊이질 않자 대신들이 궁으로 몰려와 홍타이지에게 법을 엄하게 시행해달라 요구했는데 홍타이지는 오히려 백성들을 도둑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며 잡혀있는 죄수들을 풀어주고 내탕금을 풀어 구제하라 명령했죠. 문제는 청나라의 이런 경제난과 식량난이 한두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이라는 것과 국가 파산 직전에 몰려있었다는 데 있었죠. 병자호란을 전후로 했던 1635년과 36년 그리고 37년에도 당연히 이런 상황은 계속됐는데
이는 청나라가 오래 대외 원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에 동원된 팔기군과 외번 몽골을 향해 식량과 전투 장비를 알아서 마련해 심양으로 직결하라 했지만 그 양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심지어 몽골에겐 청나라의 식량 문제가 있으니 정해진 날짜가 되기 전엔 절대로 도착하면 안 된다고 엄명을 내릴 정도였죠. 부족한 식량은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며 약탈을 통해 보충했고 안주와 한양 등에서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한 데다 남한산성 인근에 식량 창고까지 얻어 한동안 걱정을 덜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근본적으로 보급이 취약하기 때문에 식량과 물자를 현지 조달하거나 약탈하는 게 불가능해지면 철수는 필연적이었죠. 그리고 만약 인조가 강화도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면 청나라면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조선 후기까지 대표적인 왕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특히 북방의 기마병을 상대로 적합한 지형이라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고려땐 30년간 대몽항쟁의 근거지였으며 정묘란 뜻 역시 약 2달간 인조의 피난처로 활용되었죠. 이로 인해 병자호란 땐 콩타이즈가 300명의 정예의 선발대를 급파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인조의 강화도행을 막았던 겁니다. 실제로 피난처로서 남한산성보다 강화도가 갖는 장점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거대한 섬 안에는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작지가 존재해 장기전을 실시할 수 있고 강화도 주변의 해로를 통해 선박이 드나들 수 있어 세금 및 물자의 보급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를 행정망과 통신망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 초기엔 얼어붙은 곳이 많아 어느 정도로 유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음력 3월 이후엔 점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 청군의 약점인 보급에 치명적인 청야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임진왜란 때 광해군의 분조가 전쟁 초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건 근거지를 옮겨가며 행정망과 통신망을 통해 관군과 의병에게 적절한 지휘 통제와 보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병자호란 때는 또 국내외적으로 정보 전달도 가능했을 텐데 남한산성에서 포위됐을 때는 정보 역시 차단당해 청나라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상상으로 판단을 내렸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 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모두 과장하는 말로써 대부분 어처구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실상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패전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최면길이 아뢰기를 저들이 수상선을 꾸며서 장차 강도로 향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만 저들이 어찌 감히 얼음 위로 배를 띄운단 말입니까? 또 공유덕 경중명과 협력하여 홍미포를 가지고 온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눈이 크고 둥그런 것을 보니 아무래도 패전한 정상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명나라의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작용했을 겁니다. 승정실록을 보면 병자호란을 전후로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특히 내부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의 진압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토벌이 이루어졌고 다행히도 병자호란 즈음에는 농민 반란을 일시적으로 소탕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고 조선을 신경 쓸 여유까지는 없었지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2의 고려천자 승정제는 1637년 3월 등조의 총경 진홍범과 가도의 총경 심세계에게 기회를 봐서 조선을 도우란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렸죠. 명사조선전에는 이들의 이후 행적과 최후가 기술되어 있는데요. 명령을 받은 진홍범은 가도로 넘어가 신세계와 힘을 합쳐 약 1만 3천의 병력을 이끌고 남하를 시작했지만 조선이 항복했다는 소식에 가도로 돌아갔다가 역으로 조청연합군에게 톡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637년 2월 13일 금주의 총병 조대수가 더 대담한 군사작전을 펼쳤는데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을 향해 진군해 빈집털이를 시도한 것이죠. 명나라에 공식적으로 파견됐던 마지막 사신인 김육이 쓴 사행기인 조경일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관외의 병력 약 6, 7만이 동원됐다고 했지만 이는 부정확한 당시의 소문을 적었던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의 기록을 보면 보병과 기병 1만 8천을 동원해 3차를 건넜다 나와 있는데요.
3차에서 청나라의 수도인 식량까지 상당히 가까워서 잘만 하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었죠. 당시 청나라의 수도와 그 인근에는 지르갈란과 아지거, 아바타이 등 3명의 장수와 외번 몽골의 부족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력이 조선 정벌에 동원돼 이 당시 청나라 방어군의 병력은 명군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저우란 직전 이런 상황을 우려한 홍타이지의 명령을 청태종 실록에서 보면 방어의 백성들을 규합해 이용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정규군이 적었지만 추가 병력이 보충될 수 있었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원정군이 방어군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는데 명군은 더 적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건 양자 간의 전투력 차이가 명백했고 명군은 사기마저 낮았는데요. 여기에 방어하던 청군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일의 겁을 먹고 2월 말쯤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고 그때까지 조선이 버텼다면 홍타이지를 압박할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한산성 공방전이 이루어졌을 당시 조선군에 대해서도 다소 오해가 존재하는데요. 수원과 공주 방면 그리고 가평에서 대기했던 근한군들은 충청도 병력을 제외하면 패배에서 퇴각한 것이 아니라 화약과 물자의 부족으로 전략적인 후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보급과 재정비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다시 싸울 수 있었고 전투 경험이 있는 그것도 승전한 병력들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미원에서 대기 중인 김저점의 병력과 남한산성에서 농성 중인 병력을 다 합치면 대략 4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남한산성에서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월에서 1월 말의 상황이었죠. 또한 전라도에서 북상 중인 1만 명의 의병과 김충선이 가세한다면 당시 청군이 아무리 많아도 5만 명을 넘기지 않았을 거란 최근의 연구를 고려했을 때 조선군의 총병력은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었으며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도 아니기에 남한산성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무조건 항공 말고도 다른 선택지는 얼마든지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병력 수가 비슷하다고 해도 전투 능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전면전은 조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강화도에 들어갔을 때의 전환이 실제 역사와 얼마나 다르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죠. 병자호란 때 조선의 기본 전략은 임진강을 경계로 그 북쪽은 인근의 산성으로 대피해 방어에 전념하고 남쪽은 임진강이나 한강을 방어선으로 만들어 하삼도의 병력을 이용 청군을 격퇴하거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병력이 얼마나 장기전에서 버텨줄지에 달려 있었죠. 청나라는 경제적인 재앙 상황에 직면해 장기전을 지탱할 수 없는 보급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명나라의 지원군 파병과 꼭 있을 조선군과의 연합작전, 그리고 이 틈을 노려 본국에 대한 명나라의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이중전선을 오래 유지할 능력도 생각도 없었죠. 게다가 청나라의 불리한 악재는 한 가지 더 발생했는데요. 바로 천연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한 빨리 조선을 굴복시키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심사는 자칫 잘못하면 틀어지기 쉬웠죠. 그런데 천연도 가설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엔 천연도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홍타이지와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에서 발생한 천연도를 굉장히 두려워한 정황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남한산성 공방전 당시 청나라의 다급한 모습에 어리동절한 것이나 강화도와 남한산성 공격 시기와 방법 등의 변화도 그렇지만 더 직접적인 건 병자호란 이후 벌어진 농공 행상에서 천연도가 무서워 무단으로 군영을 이탈해 본국으로 돌아온 장졸들을 처벌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홍타이지 자신도 인조의 항복을 받자마자 초스피드로 심영에 복귀했는데 한양은 물론 항복해온 정주나 곽산, 의주마저 들어가지 않았고 조선의 성과 마을밖에 주둔하며 조선인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경계했는데 왜인지는 몰라도 청태종 실록에는 빠져 있지만 내국사원 만문당원에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재밌는 건 천연도가 발생한 지역 말고도 조선의 모든 지역을 경계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병자호란의 소회를 밝히면서 신하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스스로 천연도를 피해 먼저 귀국했다 말한 것을 보면 병자호란 당시 천연도의 위협은 분명 신분구화를 막론하고 면역이 없는 청나라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웠으며 장기전을 피하고 싶은 한 가지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해볼 텐데요. 청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갑곤나루 근처 문수산 일대는 후대인 숙종 때와는 달리
모방비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병자호란 당시엔 산성도 없었고 전략적 요충지라는 자각도 없었는데 심지어 청군이 공격해온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해안 곳곳에 적의 상륙을 막기 위한 목책마저 설치되지 않아 최소한의 해안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강화도 방어 핵심 전략은 적이 상륙작전 시 공격한다거나 상륙한 적과 육지에서 교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월한 조선 수군의 전력을 이용해 적을 해상에서 섬멸하거나 격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정미호란과는 달리 병자호란 시점에는 이미 청나라는 수군을 보유했고 조선의 화포보다 월등히 강력하면서 사거리가 뛰어난 홍위포마저 얻어 호랑이가 날개를 단 상태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병자록과 남한일기 속 강도록 그리고 동주선생문집과 포저집에 나오는 목격단기록 청나라의 기록인 내곡사원 만문당한과 청태종실록에는 공통적으로 홍위포를 이용한 청나라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조선수군은 혼비백산에서 전의를 상실했다는 암담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유효사거리 약 2.8km, 최대 사거리 약 9km였던 당시 동아시아 최신이자 최강이던 홍위포의 위력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조가 남한산성이 아니라 강화도에 성공적으로 피신했어도 청군의 상륙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강화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점이 모두 사라져 제2의 남한산성 공방전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인조가 강화도에 들어갔을 때 역사와는 다르게 수비를 강화해 해안 방어에 신경을 쓰고 상륙군의 저지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죠. 이 외에도 각지에서 얼마나 잘 청야작전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흩어져 있는 조선군의 병력과 명나라 지원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런 군사작전을 가능케 할 유능한 지휘관들의 활약 등 여러 애로사항이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조선이 최소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다면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변할 수도 있었는데요. 장기전이 될수록 국내 외적인 상황은 청나라엔 불리했고 조선은 유리하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자록과 청태종실록에서 홍타이지가 언급한 것처럼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시 전국 각지의 청군이 어떤 패악질을 부릴지 알 수 없는 데다 이로 인해 조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병자호란과 조선의 항복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는데요. 조선은 이후 자신의 위지와는 상관없이 청나라의 수족이 되어 가도를 공격해 청나라의 마지막 근심거리를 청산하는 데 동원됐고 명나라 공격에도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로 차출당했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며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든 그 역사 또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무리한 비약일까요? 아니면 국뽕치사량의 망상일까요? 하지만 그래서 이프가 재밌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